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을 내일 오전 0시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비자 입국 제도도 당분간 중단합니다. 정부는 중국인들에게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는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어제 3명이 더 나와서 지금까지 15명입니다. 우한에서 전세기로 1차로 들어왔던 교민 가운데 1명과 앞서 나온 확진자의 가족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는 검역을 강화해 앞으로는 밀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일상 접촉자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머물던 기간 해열 진통제를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제주에 있을 때부터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특히 이 여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도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전파는 드물 수 있고 주요 전염 경로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현지 시간 3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원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 남성이 상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서 시민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런던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근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내일 오전 0시부터 국내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비자 입국 제도도 당분간 중단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뒤 처음으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다. 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중국인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입국 제한 조치에 잇따라 나선 게 우리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 입국 금지 조치를 더 늘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중국 후베이성에 머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무비자 입국도 잠시 중단됩니다. 현재 비자 없이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위기 경보 단계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되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 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유입된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퍼지는 경로도 더 촘촘하게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밀접 접촉자나 일상 접촉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자가 격리됩니다. 사업장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같은 집단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중국을 다녀오면 2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확진자와 접촉자 수가 함께 늘면서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장기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과 검사 시약, 격리병상 등 필요한 자원을 미리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출과 관광업계에 예상되는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부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을 내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위험 지역이 됐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후베이성 이외 다른 중국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장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양원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전용 입국장이 따로 마련됩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일단 중국에서 들어오면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락처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허위로 적어낼 경우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정부는 이들이 머무는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중국인 노동자 관리도 강화됩니다. 국내 취업을 위해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업 교육도 한 달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국내 취업을 막은 겁니다. 3월 개강을 앞두고 입국을 서두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각 대학의 개강 연기와 온라인 강의 실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도 어려워집니다.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당분간 금지되고 중국에 취항하는 항공기와 선박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JTBC 양원보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어제 3명 더 나왔습니다.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 11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13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입니다. 20대 남성으로 귀국 당시엔 증상이 없다가 아산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열이 나 1일 새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민 전수조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14번째 확진자는 40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일본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 12번째 확진자의 아내로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15번째 확진자는 40대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20일 우한에서 입국했습니다. 4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 능동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감기 증상을 호소해 검사했다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3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확진자는 4명.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나흘 새 11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정부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들의 동선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제3국에서 감염돼 들어온 12번째 남성 환자의 동선입니다. 이 남성은 영화관과 병원을 방문하고 가족과 함께 KTX를 타고 강릉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아내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14번째 환자가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12번째 환자는 귀국 후 10일이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거주지인 부천과 서울, 강릉을 오갔습니다. 12번째 환자가 다녀간 영화관입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지난 1월 20일과 26일 두 편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관은 영업을 중단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여러 차례 부천에 있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오전에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인, 딸과 함께 강릉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오후 1시쯤 도착해 음식점과 리조트, 커피숍 등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낮 12시 30분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 동안 국내 여러 곳을 제약 없이 이동한 겁니다. 여행을 함께한 부인인 40세 중국인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아 14번째 환자가 됐습니다. 국내 2번째 가족 감염 사례입니다. 부부의 딸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12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138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중 밀접 접촉자를 자가격리하는 등 정밀 감시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8번째 환자의 동선도 발표됐습니다. 이 환자는 주로 전북 군산 일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음식점과 의료기관, 대중목욕탕과 대형 마트도 들렀다고 합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8번째 환자는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입국한 62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서울 아들 집에서 이틀간 머무르면서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아들의 차를 타고 전북 군산 자택으로 내려갔습니다. 군산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31일까지 지역 내 대중목욕탕과 음식점, 내과, 대형마트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성은 증상은 있었지만 지난달 28일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에 문제는 없었으나 발병 초기엔 바이러스 양이 적어 음성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 8번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1차 검사가 음성이었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2차 검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군산시는 즉각 대응팀을 꾸려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를 소독하고 일부는 임시 폐쇄했습니다. 8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3명이 증상을 보였는데 2명은 음성, 1명은 검사 중입니다. 나머지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입니다. 한편 15번째 확진자와 가족들이 지난 설 명절을 경기 파주에서 함께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파주시가 가족들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4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15번째 확진자가 살고 있는 수원시는 관내 1,061개 모든 어린이집에 일주일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머물던 기간 해열 진통제를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제주에 있을 때부터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특히 이 여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중국인 여성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에 머물렀습니다. 출국 전날인 지난달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에마루 거리에 있는 한 약국에서 해열 진통제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약국 약사는 도 방역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A씨가 갖고 있던 약을 보여줬는데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해열 진통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약국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A씨가 우한 출신인 것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가 중국 우한에서 양저우를 거쳐 제주에 입도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A씨는 제주에 머무는 동안은 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뒤 발열 증세를 보였고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열제 구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주 여행 기간에도 기침, 가래 등 유사 증세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 항공편 이용객 등 A씨가 제주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과 부천, 또 전북, 군산 등 6개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이 일주일 동안 휴원에 들어갑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6곳이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에 일주일간 휴원을 명령했습니다. 확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과 부천, 평택시, 전북 군산시는 물론 인접지역인 의왕시, 확진자가 다녀간 고양시도 어린이집 휴원에 동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다녀간 군포시의 경우에는 관내 어린이집 가운데 9곳에 대해서만 휴원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200여 곳에는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보육교사가 있는 안양시와 충남 태안군의 일부 어린이집도 쉬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휴원에 들어간 어린이집에 대해 오늘까지 방역 소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군산시의 모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중 고등학교까지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고양과 부천, 수원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일부 학교만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학 연기나 휴업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3차 감염까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휴원 대상과 기간 또한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도 증상이 없는 환자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한 이 특징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하지만 주요 전염 경로는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상을 보이기 전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 1일 나온 1일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지난달 28일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언급한 뒤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WHO 측은 관련 사례를 통해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파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독일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경우 증상을 보이지 않은 중국인 감염자로부터 이 바이러스에 전염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독일은 역시 증상이 없는 가운데 2명을 더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WHO는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요 전염 경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어제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 유형이 나타난다며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일각에선 뒤늦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주 당원대회가 이제 임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를 정하기 위한 민주당 첫 경선지입니다.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민주당원이 절반가량입니다. 이 소식은 박현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저녁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당원대회인 코커스가 열리는데 지지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절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은 강점을 앞세워 지지를 구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이라고 호소합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록 콘서트 같은 유세로 열성 지지자들을 결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당을 화합시킬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샌더스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입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세대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샌더스와 바이든 두 사람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열흘간 여론조사 평균은 지지율 24.7%인 샌더스가 21%인 바이든을 앞섰지만 최근 바이든이 선두인 조사 결과도 나와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곳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앞으로 5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 치러집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 남성이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시민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현지 경찰은 테러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총을 든 경찰이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영국 런던 남부 스트래텀 지역에서 현지 시간 2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한 남성이 번화가 상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고 가게를 나와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시민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런던 구급대는 밝혔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I heard that there was a shooting, that somebody was stabbing people and they have to shoot him. 당시 용의자는 가슴에 은색 용기를 두르고 있었는데 마치 자살폭탄 조끼처럼 보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국내에서 나온 확진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다녀간 시설들에 대해서는 휴업 조치가 잇따라 내려졌고요.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 또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 격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일상 접촉자도 포함을 이제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국내 12번째 확진자가 여행을 했다는 강원도 강릉에서 접촉자 20여 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일단은 증상은 없다는 거고 3주 동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죠? 예, 이 강원도에서 이 강릉시에서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2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27명 중에서 10명을 자가 격리를 하고 나머지 17명은 능동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에게서 발열과 호흡기 이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2일에 KTX를 타고 강릉역에 도착해 택시와 음식점, 또 카페, 리조트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12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과 또 대중교통에 대해서 소독을 마쳤고요. 또 확진자가 묵은 것으로 확인된 리조트는 현재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사흘째 매일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절 연휴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또 하면 확산이 더 되지 않을까 지금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진 도시들이 늘고 있네요. 네,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우한시와 인접한 황강시에 사상 초유의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황강시는 후베이성 내에서 우한 다음으로 신종 코로나의 그 확산이 심각한 곳인데요. 황강시는 인구가 75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거리에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황강시 곳곳에는 검문소가 설치돼 시내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서 통행증을 검사하고 함부로 돌아다니게 되면 체포가 됩니다. 가구당 이틀에 한 번씩 한 명만 외출해서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우한에서 차량 통행 금지령이 시행되긴 했지만 전면적인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강시에 이어서 저장성의 원저우시도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는데요. 동부 해안에 있는 원저우시는 내륙에 있는 우한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확진자가 250여 명에 달하면서 외출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황강과 원저우의 선제적인 조치에 이어서 외출 금지령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이 독자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실용적 중도를 표방하면서 작은 정당, 공유 정당, 혁신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후보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을 후보군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치의 뜻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던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을 4월로 연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병 입소식을 부대 내 자체 행사로 축소해 가족이나 친구들의 참석도 금지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들에 대해 휴업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대형 마트 같은 유통업체들의 영업 중단도 잇따랐습니다. 신라 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 또 이마트 부천점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오늘부터는 롯데 면세점 제주점도 휴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영세 가맹점, 또 개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대출 규모를 늘리고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해주거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방식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서 일하는 운전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와서 타다 서비스에 또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검찰이 주장한 건 타다가 운전자를 관리 감독하는 등 사실상 고용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판정은 타다 운전자의 지위를 프리랜서로 사실상 규정을 한 것이라서 이달로 예정된 1심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난로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대학 개강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강에 맞춰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감에 극장에도 요즘 사람이 없고요. 또 하나 달라진 게 가수들이 새 앨범을 소개하는 행사를 팬들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미국 영화계 5대 조합이 주는 상에서 지금까지 4관왕을 차지하면서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편집자 조합상 외국어 영화상, 배우 조합상 앙상블상에 이어서 미국 작가 조합이 주는 각본상, 또 미술감독 조합상까지 받았습니다. 원로 희극인 이미춘 씨가 향년 87세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0, 80년대 배삼룡, 구봉서, 서영주 씨와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대중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주요 의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검역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포함해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얘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이번 총선 후보자로 적합한지 오늘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이 불출마를 권고했지만 김 전 대변인은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밤부터 찬 공기가 더 유입되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수요일과 목요일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중서부와 호남 지방 등 오전까지 눈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와 대구는 6도에 그치겠고요. 북한의 경우 함흥이 3도, 평양이 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몇몇 마스크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마스크 공장에 직접 찾아가 봤더니 아예 출입문을 굳게 닫아놨습니다. 중국인 브로커와 일부 업자들이 매일같이 가방에 돈을 싸들고 와 수백만 개를 만들어달라고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실제 저희가 취재하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찾는 전화가 계속 걸려올 정도였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중국의 마스크 유통 브로커들입니다. 중국말로 하니까 모르겠어요. 서로 대화하다가 사람 지나가면 저 기억이 부르는 거예요. 마스크 있어요 뭐. 조선족이나 누가 와서 좀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대표로 들어오고. 국내 물량이 먼저라고 거절해도 계속해서 찾아오자 해당 업체는 아예 정문을 폐쇄하고 중국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써붙였습니다. 가방에 한 1억 정도 가져오셔서 우선은 보증금식으로 이제 이걸 돈을 놓고 갈 테니까 500만 개를 만들어주든 100만 개를 만들든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줘라. 그러면 가져갈 때는 무조건 현금을 주고 가져갑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업체를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도 마스크를 찾는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옵니다. 해외 어느 쪽으로 나가신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기존 거래처에서 한 400원에서 500원 사이 나가고 있거든요. 비싸요? 한 1,000원 정도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기존 거래처들이 있어가지고요. 설 연휴가 시작된 주부터 중국 브로커들과 일부 국내 온라인 유통업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며 마스크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에선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를 최대 30개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의 비축 물량이 3,100만 개로 이번 주부터 하루 1,000만 개씩 생산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중국에서 춘제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마스크가 생산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 매석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폭리를 취하는 제조업체와 도매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모바일 메신저에는 제주대학교 병원에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송됐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짓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중대 범죄 행위로 보고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모두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포천시 성동리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SUV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상대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 등 3명이 숨졌습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발표한 신당 추진 계획과 4.15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 움직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전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지향하는 실용적 중도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보수통합에는 관심이 없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다른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당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차재원 교수님. 네,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처방은 상당히 솔깃했다. 네. 그러나 약효는 글쎄.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처방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제3지대에서 지금 중도정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대 양당 정치 구도 속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극한적인 대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적 혐오나 불신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3지대에서 중도정당을 하겠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당히 부합해 보입니다. 이 지금 현재의 추세, 지금 무당층과 중도층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상당히 부합한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작지만 아주 제대로 일을 하겠다. 그리고 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정당을 하겠다. 그리고 블록체인 등을 비롯한 이런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혁신정당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약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동안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상당히 세 번의 창당을 했습니다. 본인이 2011년도의 새정치 이야기를 할 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대선 과정에서는 또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 보수를 지향하는 유승민 의원과 통합을 하는 등 결국 독자적인 노선을 항상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끝까지 이 독자적인 노선을 지속 가능하게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 또 하나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보면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예전같이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새로운 당을 만들기에도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같이 함께 할 분들이 새로운 인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물들이 과연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적 세를 이루어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약효에 대해서는 고개가 좀 갸웃거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문제점은 제대로 파악을 했고 그에 대한 나름의 대책도 괜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과연 약효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의문이 남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구체성과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제3의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3의 대안을 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양쪽의 극한적인 주장에 대해서 문제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부분을 제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양쪽의 이 대립 속에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한 부분들은 안철수 전 의원이 제3당이라는 이 당을 국민의당을 통해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지난 4년 동안의 정치적 실험에서 제3당으로서의 개선 고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구체적인 현실 정치에서의 손에 잡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의당의 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돌아간 것으로 기결되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과연 제3정당으로서의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네, 국민의당까지 이미 3번의 창당을 했고요. 이번이 4번째 창당이 되는 겁니다. 어제 회견 김은국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럴듯하지만 과연 그럴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 정치, 우리 정치가 거의 대립 속에서 갈등하고 국회는 거의 마비 상태, 입법률은 20대 국회 사상 최저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중도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는 좋은데요. 그러나 과연 지난 3번의 정당 실험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의 외유를 통해서 그런 한국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정확한 가치와 철학, 비전 그리고 실제적인 실행 계획을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본인이 벤처 사업가답게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가 공유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소통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탈이념, 탈지역 등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중도 실형 정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정치에서는 다양한 구도와 또 지역, 인물, 바람,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의 우리 한국 정치의 지형도는 중도층, 무당층이 약간 늘고는 있지만은요. 양측이 아주 단단하게 결합하는 그래서 보수 지지층은 보수 지지층대로 결합되고 있고요. 진보 지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중도층, 무당층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야, 안철수 따라가면 정말 새로운 정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비전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미 양 정당, 보수와 진보 정당에서 새로운 인물들, 최근에 인재 영입 경쟁을 보셨지만요.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사실상 양측에서 싹쓸이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고갈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정치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물과 또 다양한 정책들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세력도 신당을 창당하는데 20석의 바른미래당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바른미래당에 있는 비례의원들 탈당하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탈당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 현실의 문제, 세력의 문제, 다양한 부분들을 내서 현실의 접점들. 그동안에 다른 정당들은 100년 정당, 30년 정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당에 그쳤거든요. 과연 국민들에게 2년 정당을 벗어나서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네, 계획은 그럴듯한데 현실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들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럴까라는 방점을 뒀습니다. 네.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사이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무당층이 33%에 이르렀습니다. 무당층, 중도층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아마 안철수 전 의원은 이 무당층 33%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당층을 중도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 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중도적인 상당히 그 정치적 지향을 아마 분명히 하고 있는 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도 제3지에 대해서 새로운 실험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용기를 가진 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무당층들이 바라는 대안이 과연 안철수 전 의원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2011년도에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밝혔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한 돌풍이 일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바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상당히 혁신적인 마인드를 정치권에 갖고 왔을 경우에 그 파장이 아주 크고 한국 정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난 약 8년, 9년 동안 거쳐오면서 상당히 그 기대가 상당히 실망으로 바뀌고 있던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아마 무당층, 중도층들의 입장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 과연 지지를 할 것인가의 부분인데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새로운 다시 또 도전을 하면서 과연 얼마만한 진정성 그리고 또 구체성을 이 무당층들에게 확신시켜주느냐. 에 아마 승패가 달려있지 않을까. 무당층 입장에서는 저분이 이번에는 진짜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끝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진정성.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손에 딱딱 잡히는 그런 대안들이 눈에 딱 보였을 때 그때는 무당층들의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아주 강력한 의지로 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무당층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네,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동안의 무당층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촛불 이 혁명의
그런 다양한 개혁의 가치들을 실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개혁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야당은 계속해서 장애투쟁, 삭발, 단식하면서 국회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이제는 장애투쟁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국회 내에서만 투쟁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여야 정당 그동안에 이 양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생각들이 결국 무당층의 증가를 이끌어온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안철수 의원이 내세우는 이 중도적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이런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실제로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그것을 아직도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8년 전에 새정치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치 않다. 이미 네. 새정치라는 가치는 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은 이제는 헌정치나 중고정치, 낡은 정치 똑같지 않느냐. 이미 3번에 걸쳐서 실패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정치는 큰 지도자는 리더십을 통해서 지역과 또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하고요. 특히 사람을 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도 혼자서 하는 정치, 많은 가치와 사람들을 포기하고 또 정당이 이런 정치적 자산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사람을 중시하고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줘야만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성공한 정치인들은 다 그런 길들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혼자다. 네. 그리고 혼자서 목소리를 외치고 나 따라오라고 외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리더십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액션 어젠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부분을 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의 과거와 현재를 두 분께서 아주 냉철하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전 의원의 미래를 또 저희가 완전히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좀 짚어보죠.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른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권은희 의원만 유일하게 지역구 초선 의원입니다. 다 나머지는 비례대표 의원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출당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탈당하고 나서 제일 네. 첫 번째로 했던 그러니까 외부 공식 행사가 그러니까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 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 때문에 갔느냐, 그런 행보를 왜 했느냐. 결국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가 아까 지금 혼자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적 실험, 그러니까 아무런 그 의원 한 명 없이 혼자서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이 대통령도 되고 완전 그 가반을 쓰기 없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치적 기적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국할 때부터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쭉 네.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 6명, 그러니까 의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 조치에 의해서 이 지금 당직이 좌측으로 오느냐 마느냐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네. 분명히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안철수 전 의원의 생각대로 그러한 새 정치에 대한 이 바람이 불고 그런 기대가 커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치는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 탈당이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출당이 안 될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직을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권은희 의원 혼자만 동참을 해서 당을 만들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정당 그 기호를 받을 경우에 상당히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예측에 따라서는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역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공화당보다 뒷순위를 받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투표용지에서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추구하는 정당이 만약에 항상 뒤에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표를 찍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인 벽들을 과연 마크로의 정치 실험이라는 그 의지만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많은 유권자들이 상당한 이 좀 뭡니까 의구심과 함께 네. 또 다른 또 기대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공화당의 의원 2명도 현재 갈등을 빚고 있어서 물론 그렇겠습니다. 달라질 위기에 처해 예, 있으니까 이것도 지켜볼 될 것 대목이긴 같고요. 합니다만. 네. 김홍욱 교수님,
비례대표 의원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의원들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은 이 얘기에 그칠 거라고 보고요.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사실상 현실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정말로 제한적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말로 현실에 발을 디뎌야 된다. 프랑스의 마크롱 얘기를 하는데요.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과거에 꼬아비타시옹, 여러 가지 동거 정부라든가 다양한 이념적 결합들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 실험에 대한 훈련들이 돼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 우리처럼 이렇게 극한적인 대립도 있지만은 그것들을 해결해내는 정치적 지혜와 정치적 기반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마크롱은 그런 현상 속에서 탄생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정치적 기반들, 과거에 뛰어났던 김종필 전 총리, JP, 네. 지역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 뭐 장애투쟁,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TK라는 지역적 기반, 강고한 그런 기반이 있거든요. 과거 뭐 여러 가지 DJ, YS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정치에서 정치 세력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시너지 효과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정말로 현실에 발을 디디면서 머리에서 쫓는 이상들을 같이 가야 된다. 지금의 이해가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머릿속에서의 이상들을 굉장히 많이 표출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세 차례 실험들, 정당을 만드는 실험에서 실패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에 독일과 미국에서 채웠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런 정치적 현실들을 감안하는 포용한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안철수 현상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과거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말로 분발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함께 해나가면서도 그 속에서 대안이 되는 가치와 철학들을 내놓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양쪽을 다 비난하는 방식,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야권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제3의 공간을 찾겠다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에게 대안의 가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점의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신당의 성패가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뭐 이런 평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도 뭐 여전히 관심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던 중도 보수 통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르면 내일 또는 모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의 보수재건위원장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 통합 어떻게 될까요, 차 교수님? 일단 뭐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야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일단 대통합이라는 부분은 조금 물 건너간 그 길인 것 같습니다. 당장 중도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아마 합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통합 정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보수 통합이라는 것 자체도 아주 가장 오른쪽부터 가장 왼쪽에 있는 모든 세력이 보수가 하나로 되는 것조차도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왜 당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금 자유한국당 당적을 버리고 따로 창당을 하면서 우파가 다시 또 분열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는 새보수당과의 소통합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양당 간의 통합 논의가 완벽하게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서둘러서 이 지금 신당의 정치 일정을 발진을 시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개문발차인데요. 그만큼 정당 창당에 대한 시간이 촉박하고 이 보수 소통합의 이 절실성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르면 내일 아니면 아마 이틀 후 정도에 아마 황교안 당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의 아마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보수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당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완전히 새 집을 짓자는 네. 것이 새보수당의 생각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들 그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보수당이 합류하는 형태를 아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의 양극의 생각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 수 있을 건가? 이것은 결국은 향후 신당 창당되고 난 뒤에 주도권을 나름대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니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의 통합을 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네.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동력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이 기대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님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통합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럴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방금 차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스펙트럼이 너무 크거든요.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 이미 새로운 정당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버렸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중도 세력들은 통합은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보수 소통합이냐 보수 대통합이냐. 사실은 중도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중도는 나중에 선거 연대 정도로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만일의 경우 이 다 갈라지는 상황에서 선거에 임한다면 사실상 참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그런 힘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의 소통합, 보수의 통합은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사이에 이루어질 텐데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치열한 물밑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만나기 전까지 지도체제의 문제, 그리고 새보수당의 수도권 의원들의 공천 문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대구의 출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더불어서 역시 지도체제 문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집은 새 사람들이 들어서야 된다. 네. 다시 말해서 본인도 물러설 테니까 황교안 대표도 물러서서 원점에서 당대당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열한 물다리기 펼쳐지면서 흡수 통합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등한 통합이냐 그 속에서 서로의 지분 싸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그대로 갈라진다면 사실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박함 속에 일단은 형식적인 그 틀들을 최종적으로 저는 합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합의의 틀들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일정한 양보에 기반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이미 선거구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다양한 비례 의석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함께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보수의 소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치열한 선거 연대 그 흐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거고요. 그중에 또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또는 자유통일당 이런 정당들은 서로 간에 합종 연행하는 그런 이 논의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험난하고 또 긴 우여곡절의 길들이 선거 때까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 움직임 그리고 중도 보수 통합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을 맡겠군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추진 계획도 앞서 살펴봤습니다. 맞짱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홍구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일 0시,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조치를 우리 정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정도는 다르지만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을 들른 사람이라면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미국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2주 이내에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은 미국에 못 들어가고 미국인이어도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을 방문했다면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되는 겁니다. 호주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recommend additional border measures be implemented to deny entry to Australia for people who have left or transited through mainland China from the 1st of February today. 호주 국민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왔다면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일본도 지난달 31일 중국 후베이성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이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최근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지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중국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항공편 모두 이착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에서 의료진 수천 명이 중국과 맞닿은 국경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 참가자의 99%인 3,12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과의 국경 폐쇄는 올바른 답이 아니라며 의료진에게 파업 계획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중국은 또 고비를 맞은 게 춘절 연휴가 공식적으로 끝나서 사람들의 이동이 아무래도 더 생기게 되면 확산도 더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한 내에서도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000개가 넘는 병상을 갖춘 임시병원이 열흘 만에 지어져서 오늘부터 환자들을 받습니다. 이한일 기자가 전합니다.
34,000제곱미터, 축구장 약 5개 넓이의 대지 위에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 수십 대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작업은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우한에선 지난달 23일부터 임시병원 2곳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수백 대가 동원돼 땅을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이어서 콘크리트를 붓고 방수포 등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립식 건물로 병원을 짓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교대로 일하며 24시간 내내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刚开始的时候不足，我们工作是12个小时2班倒的工作。现在陆续的，大家为了这个项目的建设，陆续全国各地赶回来了。 천여 개의 병상을 갖춘 병원 한 곳은 열흘 만에 완공돼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규모가 더 큰 두 번째 병원은 수요일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사스 때도 베이징 근처에 임시 병원을 지어 운영했습니다. 당시 전체 사스 환자의 15% 정도가 이 임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을 내일 오전 0시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비자 입국 제도도 당분간 중단합니다. 정부는 중국인에게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는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 15명입니다. 우한에서 1차로 들어왔던 우리 교민 가운데 1명과 확진자의 가족 등 3명이 어제 더 나왔습니다. 확산 경로를 더 촘촘히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밀접 접촉자나 일상 접촉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자가 격리할 예정입니다.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머물던 기간 해열 진통제를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제주에 있을 때부터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특히 이 여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서도 감염이 될 가능성을 우리 정부도 인정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번 바이러스의 이 같은 특징을 인지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요 전염 경로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현지 시간 3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원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여러 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테러와 연관돼 있는 사건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의심 증세를 보였던 우한 교민들 가운데 1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어제 다른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로 옮겨가 격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동요 없이 차분히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진명 기자가 현지 분위기를 전합니다. 미니버스 한 대가 경찰 인재 개발원으로 들어갑니다. 귀국 직후 의심 증세가 나타나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우한 교민들입니다. 어제 충남 아산의 격리시설에 8명이 들어갔고 충북 진천엔 6명이 추가로 입소했습니다. 이로써 전세기를 타고 온 교민 701명 전원이 시설에 격리됐지만 어제 오전 교민 가운데 1명이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도 교민들은 각자 방에 머물며 차분하게 시설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루에 2번 체온을 재는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나 전화로 가끔 연락 주고받는데 크게 두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간에 시설 입구에 방역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충북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은 방역을 더 강화했습니다.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면서 방역을 하고 소독기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일대에는 오전과 오후 2차례 방역차로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평온한 분위기지만 일부는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얘기시다 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 주민들도 편하고. 경찰은 시설 인근에서 24시간 순찰을 돌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도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우한에서 들어온 환자 4명이 모두 같은 장소에 들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한 국제 패션센터 한국관인데요.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시작된 화난 수산시장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곳에 갔던 사람들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목한 곳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패션몰입니다. 이 몰에서 한국관으로 세워진 더 플레이스는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습니다. 코트라에선 중국판 동대문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진 화난시장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200여 개의 상점 중 절반은 한국 브랜드입니다. 정부는 현지 상인회 회원이 50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이 국내에 들어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50팀에서 100팀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 더 적죠. 현지 채용하시고 거의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 좀 차단되기 바로 전에 설 전이라서 도매시장은 좀 일찍 문을 닫거든요. 이곳과 연관이 있는 확진자는 4명입니다. 7번과 8번 확진자는 함께 근무를 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의류 관련 업을 한 3번 확진자도 이곳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15번 확진자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번 주 찬바람이 다시 불면서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눈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지만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제주는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기온이 낮아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오늘도 일단 내륙 지역의 영하권으로 아침 기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북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더욱 낮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내일부터인데요. 추위 기세가 더욱 강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금요일까지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네, 눈 소식이 이번 주에 더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내일도 오늘처럼 네. 양은 많지 않겠지만 강수구역은 더 확대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지방에 눈이 오겠고요. 또 수요일에 제주에, 금요일에는 강원 영서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역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영서 지역에 눈이 예상돼 있고요. 네.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몇 년은 걸려서 당장은 쉽지가 않다고 하죠. 중국을 포함한 각 나라들에서 이 바이러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온 이탈리아의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을 했다면서 이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인 건가요? 네, 이탈리아 국립전염병연구소가 이 감염자로부터 순수한 바이러스 샘플을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한 것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연구소 측은 바이러스 분리 결과를 다른 나라에서 추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확보가 되면 일단 진단 기법과 또 백신 개발 그리고 바이러스의 독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독성을 규명하는데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앞서 중국은 바이러스 분리와 배양에 성공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또 지난달 29일에는 호주 멜버른대 연구진이 바이러스를 분리 배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발병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아직 확진자가 없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전 세계 확산 상황과 또 사망자 수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남한에서 15명이 확진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지와 우리나라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북한에선 신종 코로나 발생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발병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만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 환자들을 격리 치료한다고 밝혀서 의심 증상자는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이번에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내용은 북한 내에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아직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 환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 11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되는 등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차이약 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세계보건기구 WHO는 여전히 교역이나 여행을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후베이성에서 머물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호주,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서 체류했던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일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체류했던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늦었지만 우리나라의 환자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중국 전역으로 감염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베이성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후베이성에 머문 사람들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실 후베이성만 제한하는 점에서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 양상을 볼 때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60%고요. 네. 그리고 항저우나 광저우 이런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했던 환자가 또 전체 환자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를 차지하는 그 지역에서 체류했던 중국인, 외국인들의 입국은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네. 역시 입국을 통한 환자 발생과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고민을 좀 하겠죠. 고민을 통해서 이들 중국인들까지도 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도 허용을 해야 될 시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도 앞으로 그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니까요. 입국 금지 중국 지역의 대상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자가격리 대상 밀접 접촉자에서 일상 접촉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네. 좀 추가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접촉자의 그 범위를 네.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면서 일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 환자와 식사를 같이 했던 6번 네. 환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고 일상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또 다른 환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접촉자 관리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일상 접촉자 또 밀접 접촉자를 통합 관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2주간 취함으로써 네. 추가 확진 접촉자를 차단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8번째 환자의 경우에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격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가 2차 네.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격리가 되는데 이 검사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현재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취하고 있는 검사는 2단계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체를 이제 분리하는 방법.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진단하는 방법. 그런 이제 검사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초기 단계에 그 바이러스 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검사가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음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8번 환자의 경우에 초기 과정에서는 아마
바이러스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이고요. 이런 검사는 또 메르스에서도 또 이런 이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뭐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고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린다면 바로 무증상 감염자의 감염, 전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WHO도 그렇고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부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 사례라든지 중국 사례에서 또 일본 사례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그런 예를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이 관리 방안을 저희들이 좀 더 긴밀하게 또 아주 밀접하게 제시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무증상 감염자를 미리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 또는 그 의심 환자와 접촉을 했던 개개인이 어떤 그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그런 그 이 개인 위생 수칙 철저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의 감염 뭐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확진 환자의 침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는 말이죠. 뭐 대소변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보건당국이 그런 발표도 했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대소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는 것은 이제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그 대소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감염 경로다라고는 저희들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 즉 비말 감염을 통해서만이 환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환자와의 접촉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고요.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뭐 대소변 얘기도 했습니다만 더 손 씻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질환 자체가 호흡기 감염, 비말 감염이지만 그 비말이 이제 손에 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그런 점막을 통해서 환자가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그 이 타인에게 이런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환자를 막는 그리고 또 개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이제 인지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그 2015년도 메르스를 보더라도 218일 만에 종식 선언을 했고요. 그렇게 길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 24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종식 선언을 했어요. 또 2009년도에 신종플루의 경우도 1년이 걸렸습니다. 2002년, 3년도에 사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최초 선언 이후에 5개월 만에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병의 유행은 발생 시기와 또 확산 그리고 종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바이러스의 생존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빨라야 4, 5월 늦어도 7월 정도는 돼야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심각하군요. 긴장과 경계를 절대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차이학 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필리핀으로 들어온 40대 중국인 남성이 격리 치료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DOH also confirmed that the 44-year-old male died yesterday. 이 남성은 지난달 21일 중국 우한에서 홍콩을 경유해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던 중국 여성과 우한에서 함께 왔습니다. 수도 마닐라에 있는 산 라자로 병원에서 격리된 지 일주일 만에 숨진 겁니다. The patient was stable and showed signs of improvement. However, the condition of the patient deteriorated
within the last 24 hours.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고된 첫 사망 사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필리핀 지부 대표는 필리핀 내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우한 출신 환자라고 언론에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내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마닐라 시내에선 이미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Naubusan kami sir nung Monday. Kasi yung mga tao po bumibili po dahil po sa coronavirus. Sa isang pilahan, mga isang oras nakatayo ka. Sa dulo, wala rin pala. Dilipat ka sa kabilang pila. Pagdating sa dulo, wala rin. Ito ngayon, 중국 우한 출신의 남은 확진자 1명은 현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사망자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그 단계는 차이가 있지만 입국 금지라든가 여객기 운항 중단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 전문 기자와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을 향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 한 20여 개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속도도 매우 빠른 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26개국에서 확진 환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굉장히 속도 자체가 이전보다도 이제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특히 그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압박이 오는 게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는 그 태국에 이제 19명으로 이제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우리하고 가까운 이제 일본도 지금 그 20명의 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는 필리핀에서는 확진 환자에 이어서 사망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여행을 가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는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데 사실상 이제 일국 양제로 준독립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어떤 그 압박용으로 단체 관광객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개별 관광객 송출도 금지한 대만에서도 10명이 나왔습니다. 대만은 어차피 굉장히 경제 교류가 많기 때문에 중국과 이제 인적 교류가 활발한데요. 관광객이 오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그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각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여객기 운항 중단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가장 현안은 그 입국 금지 조치인 것 같아요. 근데 단계는 좀 다릅니다. 뭐 어디든 중국에만 갔다 오면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고 이제 일본, 호주 등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후베이성에 간 사람이라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 지금 단계별로 좀 차이는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네. 전 세계 62개국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뭐 우한이나 뭐 후베이성 혹은 이제 중국의 어디에서 오든 무조건 이제 금지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이제 금지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네. 그 정도 국가가 맡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아주 친한 러시아 그리고 무기 판매를 많이 하는 준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네. 파키스탄까지도 금지했거든요. 네. 심지어 좀 생소하게 보이지만 이라크도 중국인의 입국 자체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일종의 패닉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네. 그런 이제 심리적인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WHO 입장은 이렇게 막으면 오히려 미입국이나 우회입국 혹은 이제 거짓말로 자기는 뭐 거기 출신이 아니다. 거기서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데로 이제 돌아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사람들을 중간에 잡고 검역을 하고 격리를 하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그런 주장을 WHO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 그 국민이라든지 국가 정부의 불안을 보면은 일종의 검역 주권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자 지금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검역 주권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이것도 있어요. 그 에볼라 때 이제 입국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 나라들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이 그걸 발표를 했을 때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불안감이 반영이 됐고 어떻게든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국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우한에서는 벌써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난 상태인데 그 숫자도 지금 이제 확인되고 공식 발표된 숫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되고 감염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이제 복균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증상이 있든 없든 해외로 간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필이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은 여행을 하는 돈 있는 사람은 해외 여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귀향을 하는 춘제 설날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게 문제죠. 네. 네. 우리나라도 그 설날 한 며칠 사이에 어떤 국제 검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약간 좀 너무 그 느슨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바로 네. 그 설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때 빠져나갔던 전 세계로 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네. 중국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춘절 네. 연휴가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중국 내에서도 돌아오는데요. 중국 내에서 그 연휴라는 게 공식이라는 거는 사실 그 공무원들이나 일부 이제 공공기관에 한한 거고요. 일부 사람들은 한 달씩 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차를 두고 한 달 더 걸릴 수 있겠죠. 네. 차차 이제 이동이 다시 시작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확산이 그러니까요. 중국 전역으로 되고 여기 중국 다른 지역에서 또 외국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새롭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어쨌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서구권의 나라들에서 중국인은 뭐 물론이고 아시아인, 그러니까 뭐 한국인을 포함해서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글에 올리는 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재돼 있던 잠복에 있던 어떤 인종차별 심리가 이를 계기로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람들은 중국인이다 아니면 복균자다 혹은 이제 우한을 갔다 왔다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외국인을 혐오하고 외국인이 싫은 거죠. 그런 심리가 나타나는데 그건 그 나라의 어떤 그 네. 언론이라든지 어떤 사회단체, 학교 이런 데서 어떤 주의를 주고 사회적 운동으로서 막아야 될 그럴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전염병과 네. 이런 인간에 대한 혐오를 네, 동시에 네. 막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의 손해보험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창사 68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삼성화재 노조는 오늘 오후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조직입니다. 노조 측은 지난달 23일 설립 신고를 마쳤습니다. 삼성화재에 노조가 생기는 건 1952년 회사가 문을 연 이후 처음입니다. 노조 측은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삼성화재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통행식 경영과 인격 무시, 부당한 인사발령과 고과 등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측은 약자인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68년의 역사에 처음 자주적인 노조가 만들어진 만큼 삼성화재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삼성화재 측은 아직 관련한 공식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노조 활동에 합법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측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등의 활동을 방해한 임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되자 사과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계열사에선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삼성의 오랜 무노조 경영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세르비아의 노바크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8회로 늘렸습니다.
메이저 대회 통산 기록으로는 17번째 정상 등극입니다. 조코비치는 어제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오스트리아의 도미니크 팀을 세트스코어 3대2로 물리쳤습니다. 조코비치는 이번 우승으로 오늘 발표될 예정인 세계 랭킹에서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을 제치고 1위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밤부터 찬 공기가 더 유입되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수요일과 목요일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중서부와 호남, 제주 등 서쪽 지역에서 오전까지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와 대구가 6도에 그치겠고요. 북한의 경우 함흥이 3도, 평양이 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을 내일 오전 0시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비자 입국 제도도 당분간 중단합니다. 정부는 중국인에게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는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현재 15명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 가운데 1명과 확진자의 가족 등 3명이 어제 더 늘었습니다. 정부는 검역 조치를 더 강화해 일상 접촉자도 앞으로는 자가격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머물던 기간 해열 진통제를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제주에 있을 때부터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특히 이 여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총선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검증위원회가 후보로 적합한지 오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을 고려해서 불출마를 권고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